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저떻다, 제가 전문적인 차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긴 뭐하지만 그 사진 한 장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커다란 박스권 안에서는 하단 부분에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리플 코인에 관한 뉴스들 몇 가지, 되게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웰이 앞에 있기 때문에 리플에 관해서 세력들도 지금 호재거리 뉴스를 하나하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던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더리움도 오를 것 같이 하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세에 있어요. 지금 현재 장세가.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로는 지금 보면 하방세기형 패턴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을 하시든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매집을 하시든, 하방세기 패턴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하방세기형 패턴이 완성됐을 때는 점진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20만원 전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슬금슬금 매집하는 시기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바이낸스에서 선물에 관해서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시면 비트맥스 바로 밑까지 추격해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BNB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나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이득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장투용으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만큼까지 2위까지 쫓아왔어요. 선물 거래량이 0.71, 그리고 비트맥스가 1.73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한 달, 두세 달 지나면 바이낸스 이 선물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한 가지 측면을 보면서 BNB 같은 경우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에 투자되어 있는 게 많아요. 대부분 다. 그리고 아닌 것도 물론 여기에 없는 것도 있긴 있지만,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코인들 있긴 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중점적인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무슨 어떤 한 가지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었을 때, 그리고 많은 돈을 거기 투자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우리같이 기사 한두 개만 보고 그러지 않고, 얘네들은 직접 이더리움 클래식 서밋이 있다, 컨퍼런스가 있다, 그러면 직접 본인들이 찾아가서 거기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전반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 다 살펴보고 돈을 넣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전체 펀드 중에 80%가 비트코인에 몰려있고 나머지 20%는 가만히 보면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보다 되게 높아요. 아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말고 다른 그래프를 보셔도 아마 그 데이터는 아마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구글링을 해보셔도 아마 나와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하찮게 보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매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죠. 근데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찾아가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돈 액수가 규모가 되게 작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사람 돈도 되게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겠죠. 이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펀드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일단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내년 상반기를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연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가오는 거는 지금 11월 7, 8일 스웰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리플 코인에 접근하는데, 내년을 보고, 어쨌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내년을 보고 이제 움직이시는 거다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거. 프랑스에 지금 보면 중앙은행에서 이게 보면 전 세계 어떤 암호자산에 관해서 스탠다드, 기본적인 어떤 그 골격이 갖춰진 어떤 규제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왜 프랑스 중앙은행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프랑스 측에서도 CBDC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어제는 지금 스웨덴 CBDC에 관해서 발언을 했고, 오늘은 보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CBDC에 관해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그냥 단적으로 가면 마카롱이나 그냥 씹어먹고 뭐 관광지나 돌아다니고 파리 시내 가서 사진이나 찍고 이러면, 뭐 세느강 가서 뭐 유람선 타고 막 이러면 그런 장면만 보고 우리가 그런 것만 즐기면 야, 더없이 살기 좋은 나라다, 이 나라 이민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프랑스 내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도 해외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먹고 살기 힘든 거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유로존 내에 있는 프랑스라는 국가잖아요.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업에 있어서는, 완성차 판매량에 있어서는 탑급을 자랑하는 독일이란 나라도 지금 휘청휘청거리는데, 유로존 내에 있는 프랑스라는 어떤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CBDC를 발행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해도 소용이 없어, 유로존에서 지금 보면. 그리고 유로의 해체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단독적으로 뭔가 고려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브렉시트가 이게 연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면 분명히 그 결론안이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유로존의 ECB의 어떤 유로라는 화폐에 관한 것도 뭐 출렁출렁 거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지금 프랑스 중앙은행의 대책안 같아요. 이거는 이제 코인데스크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여기서 급락을 할 거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별의 별 분 다 있어. 근데 보면은 이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제가 금을 이렇게 권하는데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 박스권이 7,700달러 이 언저리에서 위로는 상방으로 봤을 때 8,800달러 이 언저리예요. 지금 보면 7,800달러, 7,750달러 이 언저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왜냐면 8,000불을 깨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타이트한 어떤 그 박스권 장세를 깨고 커다란 박스권, 파란색 박스권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매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추매하려고 하는 목표되는 코인이 있으면 추매를 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오늘서부터 봐가지고 야금야금 하든 아니면 한 번에 사든 봐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있는데 이것도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쨌건 중요한 건 파란색 박스권의 거의 하단 부분에 거의 다을랑말랑 할 때까지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큰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이제 이 암호화폐 장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추매하시기에 더할 나위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뉴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스웰이라는 행사가 이제 11월 7일하고 8일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6월달인가? 리플사가 알렉스 홈즈라고 하는 이 지금 머니그램 대표거든요. CEO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조인식을 해요. 머니그램하고. 근데 이 머니그램 회사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큰 회사예요. 우리나라의 몇 개 금융 업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CEO가 알렉스 홈즈가 이번에 스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리플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머니그램에 관해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머니그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금이체 송금 업체예요. 국제 송금 업체. 그리고 이 기업이 전 세계에 약 34만 7천 개의 대리사무소, 글로벌 네트워크가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머니그램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머니그램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내가 미국에 돈을 송금하겠다 아니면 해외에 어디 송금하겠다 이러면 그냥 계좌 이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우체국 가셔가지고 머니그램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송금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던가. 근데 어쨌건 관련돼 있는 국내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이다라는 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뱅크 오브 캐나다 여기 나와 있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보면 만약에 이제 암호자산이 지금 보면 현금 자산을 만약에 대체한다면 그거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관해서 추적하기가 되게 용이한 거에 관해서 지금 보면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지금 나온 이유가 밑에 이제 덧붙여 있는 설명을 보면 이제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은 암호자산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국가에서는 개인들이 어떤 액수를 그냥 지금같이 피아트머니를 사용하라면 추적을 못하는데 암호자산을 사용을 하면 더 많이 더 빠르게 세수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탈법이나 탈세도 못한다. 사실은 그래서 CBDC에 관한 얘기까지 언급이 서서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저께 스웨덴 얘기 나왔죠. 스웨덴 CBDC 그리고 오늘 프랑스 얘기 나왔죠. 거기다가 캐나다까지 지금 CBDC에 관한 얘기를 서서히 언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장세는 안 좋아. 근데 국가들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뒷구녕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서서히. 결국엔 이들이 움직이는 거랑 비트코인 ETF랑 리브라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맥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기다리는 게 힘든 거죠. 사실 저도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대충 흐름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는 거고, 자, 이거는 리플에 관해서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웨스턴 유니온은 이제 얼스포트를 통해 리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만 딱 보면 야, 이거 뭐야, 웨스턴 유니온사하고 비자사하고 리플하고 뭐 협력 관계나.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영문으로 돼 있을 때는 마이트라고 써 있었거든요.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직역해서 이제 번역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스포트가 이제 쟁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관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달 비자는 얼스포트, 다른 결제 게이트웨이 및 은행, 송금 서비스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는 플랫폼을 구매하여 동일한 주제에 대해 자체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 회사의 임무는 저주파 기업, B2B 지불에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얼스포트는 리플은 클라이언트며 XRP를 소프트웨어에 이미 통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들을 계속 연결하십시오. 이게 사실 주요 핵심 포인트예요. 얼스포트의 리플이 클라이언트고 XRP를 소프트웨어에 이미 얼스포트에 연결돼 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보면 웨스턴 유니온, 비자사가 연결이 돼 있다. 이거를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그런 뉴스는 아닌데 어쨌건 이 사람이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 참고만 하시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 나와 있는 오피셜하게 뉴스가 뭔가 나왔을 때는 이미 때는 늦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들 하나하나 나오는 게 지금 스웰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하나하나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환기를 시켜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관점에서 스트림은 저는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저하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냐마는 어쨌건 뭐 포텐셜을 보고 우리는 꿈을 안고 접근하는 거죠. 투자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개인들이 뭐 거대한 뭐 서장훈만큼 뭐 거대한 빌딩을 사서 많은 세입자한테 많은 뭐 어떤 월세를 받겠어요. 아니면 뭐 주식시장에다가 뭘 해가지고 개인들이 그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도 되게 쉽지 않은데 걸음마를 천천히 하고 있는 애기와도 같은 갓난아기 아기와도 같은 지금 이 블록체인 시장, 암호자산 업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 찬스이며 어떻게 보면 향후 몇 년을 보면 여기서 더 많은 베네핏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보다 지금 견디시는 게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선택은 각자 개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예,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 제가 뭐 하게 되네요. 감사하다고. 시장 상황도 되게 안 좋은데. 예, 감사합니다.